네, 그럼 지금부터 제20회 제주포럼 4.3 세션 과거에 연루되기 재현, 책임, 윤리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 착용하시면 되겠고요. 1번은 한국어, 2번은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기를 사용하시고 난 후에는 세션이 마무리되고 나가실 때 반드시 제자리에 놔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순에 의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4.3 희생자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해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은 제주 4.3 연구소가 준비를 했습니다. 1989년에 창립한 4.3 연구소는 은폐되고 왜곡됐던 4.3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또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 4.3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4.3 연구소의 의지가 담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4.3 연구소의 김정기 사장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기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 4.3 연구소가 주최하는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3은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에 이어 올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라는 낭보를 연이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실과 화해 상생의 길을 걸어온 4.3의 가치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3 세션은 국가폭력 체험 1세대가 거의 세상을 떠나고 있는 지금 이들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후 세대에 전승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에 발생한 많은 국가 폭력은 국경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권력 충돌의 과정에서 발생했고 국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초국가적 관점에서 4.3을 바라보고 앞으로 4.3이 나가야 할 방향을 문화와 교육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좌장을 맡으신 최호근 교수님은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 연구 및
인권 평화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발표를 맡으신 다니엘라 펠거 감독님은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영상을 다루는 영화 감독이십니다. 저희 연구소가 내일 CGV 제주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행사의 상영작 사령관 그림자를 통해 세대를 관통하는 트라우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념사업과 기억이론의 전문가이신 정진성 교수님은 역사 재현의 심미적인 경영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역사 재현의 올바른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 전문가이신 김현준 교수님은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성과와 남아있는 과제를 이야기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과거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우리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4.3은 어두웠던 음지의 역사를 몇 단계나 넘었으며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3 기억의 보존과 후세대 전승 교육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연구소 소장 김창훈님의 글입니다. 내용이 하도 좋아서 제가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줄만 얹히겠습니다. 짧게 얹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요, 제국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가입니다. 10대 민주화 산업화를 이룬 국가 혹은 7대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요 다음 내일 모레 선거에서 저는 결과를 아주 좋은 쪽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로부터 상당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의 고통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지들이 바로 해방 직후에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4.3 연구소는 바로 이와 같은 제3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약소국가에게 우리 4.3 연구소가 이뤄온 이 빛나는 업적을 이제는 수출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4.3 연구소는 이러한 제3연구소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당하고 있는 국가에 아낌없이 우리가 이때까지 이뤄왔던 업적이라든가 경험을 친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4.3 연구소를 다시 한번 대우각성해서 발돋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 4.3 연구소의 김정기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4.3 기억의 보존과 그리고 후세대 전승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혜숙 정무부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4.3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4.3 연구소 김정기 이사장님, 그리고 김창우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후대에 전하고 어떤 책임과 윤리로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의 비극이자 공동체가 함께 견뎌낸
아픔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끈질긴 노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하시는 다니엘라 필커 감독의 다큐멘터리 사령관의 그림자는 국가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후손이 마주하며 진정한 화해의 길을 고민하게 합니다. 이는 제주 4.3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기록되고 마음에 새겨진 기억은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제주는 아픔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섬입니다. 우리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4.3의 진실을 끝까지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세계와 나누며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4.3의 기억이 더 넓은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김혜숙 정무부지사님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이 시작이 될 텐데요.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호근 고려대 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홀로코스트와 기념문화의 전문가로 현재는 서구와 동아시아 사이의 문화적 영향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트랜스내셔널 접근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토론자분들도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표는 지금 보이신 대로 우측에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장님 올라오시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here to talk about whether trauma derived from terrible experience someone made in the past can be passed down to their descendants. In 2020, I was introduced to Maya Lasker-Wallfisch, who was interested in making a documentary about her experiences as the daughter of a Holocaust survivor and to talk about transgenerational trauma. Our initial conversation turned into a 4-year journey full of surprising revelations and unexpected moments. The result is the documentary The Commandant's Shadow, which tells the parallel stories of Auschwitz survivor Anita Lasker-Wallfisch and her daughter Maya, and of Hans-Jürgen Höst, son of the commandant of Auschwitz, and his own son, Kai. This is a short trailer. It feels strange being here with my father. Es war eine große Rasenfläche da drüben und als Abschluss das Krematorium. There wasn't much conversation about Auschwitz in my family. It is a fact. My grandfather is the greatest mass murderer in human history. He was commandant of the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It was his brainchild. Ich hatte eine wirklich schöne und idyllische Kindheit. We had a beautiful mother and father. It freaks me a little bit when you think about just a couple of 100 yards from this joyful life. There are people being murdered. We were just a normal German family. Then the lovely Mr. Hitler appears. We became an abnormal Jewish family. When I arrived in Auschwitz, there was a band that needed a cellist. We played for the guards. Absolutely saved my life.
that's the fate of the chosen people. Why don't you choose somebody else for a change? What have we done? There was a fence between the horror and the normal life. Will you consider meeting the son of the commandant? Ich habe nie einen Überlebenden aus dem Konzentrationslager getroffen. The son of the commandant walking into my house. Ein historischer Moment. Wer hätte das gedacht? So do you hate your father now? What is your feeling? The Holocaust throws a long shadow. I think my dad subconsciously suppresses some of the experiences he's had. Inzwischen wusste ich ja, was mein Vater getan hat. Do you think something like the Holocaust could happen again? I mean, look at the world now. It's time to stop stupid hatred. You can't forgive what's happened. This is going to the next stage. It's not what we've done, but what are we doing now? The film explores how traumatic events in the past have a lasting impact, affecting those who lived through them and the next generation in different ways. These are deeply personal stories which give an insight into the repercussions big historical events have on individual lives, an approach I think is very well suited to documentaries, as it allows viewers to engage with the people on screen and learn about the wider context almost by stealth. Maya is a psychotherapist and was clearly able to articulate her feelings and experiences as the second generation. I started thinking of it as a sort of grief that dares not speak its name. Compared to her mother's suffering in the Holocaust, her own seemed insignificant, almost as if she had no right to it, and yet it was there, very real and visible, to the extent that it affected her life and relationships. Maya connected the trauma she described to her mother's silence about her horrendous experiences during the Shoah, explaining that she'd always felt there was something in the hinterland without being able to identify what it was exactly. This trauma Maya described was incomprehensible to Anita, a pragmatic and resilient woman made, as she put it, from pre-war stuff, tough. Her mantra was, traumatized, forget it, get on with life. As a filmmaker, the relationship I saw unfold in front of me had a fascinating dynamic, which I managed to capture on camera. An honest and intimate portrayal of a mother and daughter who seemed to be in diametrically opposed places. The mother, who had survived, as she said, hell, appeared untouched by it. The daughter, born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Holocaust, had seemingly absorbed all of the trauma, her vulnerability there for all to see. I started wondering about the other side, the perpetrators. Surely they, too, must have been affected by what their ancestors had done. I came across the autobiography of Camp Commandant Rudolf Höss, written while he was awaiting trial in Poland. It is an extraordinary document because Höss was in the unique position of being both prime witness and perpetrator at the same time, and I could not believe the text had never been featured in a documentary. Some further research revealed that Höss had grandchildren, and I eventually got to meet Kai, an evangelical pastor in an English-language church in southern Germany. He was roughly Maya's age and, as it turned out, had had quite similar experiences. Kai had grown up with silence, pervasive, corrosive silence, perhaps born of shame. Maya had never been told and never asked anything, not even when she found some horrific concentration camp photos in her mother's drawer as a teenager. Kai learned about a notorious Auschwitz commandant bearing his surname at school, and when he got home, asked his mother if this man had anything to do with them, only to find out it was his grandfather. Both Kai and Maya had to deal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re was a very personal link to one of history's darkest periods.
the past weighed heavily on Kai's mind, as his faith teaches that the sins of the father will be visited upon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s children. He sees it as a generational curse that needs to be broken. I think the perpetrator and the survivor stories belong together. They are two different sides of the same coin, and you would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Eventually, Kai introduced me to his father, Hans-Jürgen, whose own father, Rudolf Höss, had been a First World War veteran. Like Anita's father, both had been awarded an Iron Cross First Class. In the 1930s, he was recruited into the SS by Himmler and was tasked with building and running a new concentration camp complex in annexed Poland. In 1940, the Höss family moved to a big house right by the camp. Hans-Jürgen was the fourth child, and to my astonishment, remembered his time there fondly. I had never heard the words idyllic and Auschwitz, idyllic and lovely, mentioned in the same sentence as Auschwitz. He recalled the toys, the swimming pool, the dogs, and playing with his siblings. As I got to know him better, I realized that Auschwitz had perhaps been the place where he had been happiest, between the ages of 3 and 7. He claimed not to remember any smoke or ashes from a crematorium across the lawn from his house. There, in the period of just over a year, around 78,000 people were gassed and burned. Then, the mass extermination program mandated by Hitler's final solution to the Jewish question moved to a specially constructed second camp, Birkenau. It seemed hard to believe that Hans-Jürgen had no memory of the thick smoke described by survivors. I agree with Kai's conclusion that he had probably suppressed those memories as a self-preservation mechanism. Hans-Jürgen was obviously a very traumatized man who had internalized his suffering. He once confided to me that he had spent his entire life actively avoiding any engagement with his family's past. I noticed in his matter-of-fact, unemotional attitude some resemblance to that of Anita. Perhaps he, too, was made of pre-war stuff. His son Kai was more emotional and open like Maya, and both were curious about the other. So the film, which started off looking at a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en incorporated a father-son one on the other side, was building up towards a momentous encounter, not just of 4 individuals from 2 families who were touched in different ways by the same events, but also of people who were, whether consciously or not, conditioned by the past, who had in some cases spent most of their life trying to come to grips with it or avoiding doing so. Trauma can be hard to define. Maya articulated hers, but Hans-Jürgen, who during filming read his father's first-hand account of the crimes he had committed and returned to Auschwitz for the first time, could not. It took him a long time and tremendous effort to open up, to accept that his father had not just been a bureaucrat who simply obeyed orders, but an active and willing participant in mass murder. I was aware of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Hans-Jürgen to get his head around the fact that beyond his happy childhood home, the memories of which still made him smile, was an altogether different world his father created. Just 190 yards beyond the garden wall and visible from his bedroom window was the first gas chamber and crematorium, and some 2 miles away were the industrial-sized ones at Auschwitz-Birkenau. It was there that Anita had survived as a cellist in the women's orchestra, rehearsing in the musicians' block, which was situated not far away from the ovens. Perhaps the music reassured new arrivals who thought they were being taken to have a shower after a horrific train route across Europe in cattle wagons. As they stood by the ruins with Maya one cold November morning, Kai and Hans-Jürgen looked devastated by what Rudolf Höss had done. "We knew him as a different person," Hans-Jürgen muttered meekly.
I thought of Anita, who was 18 years old when she arrived in Auschwitz and inadvertently saved her own life by telling the girl who was processing new arrivals that she had been a cellist. The girl looked up at her. "You will be saved." The women's orchestra happened to be in desperate need of a cellist. The musicians, Anita explained, lived in a hellish environment but had slightly better conditions, a bit more food, better clothes. And as long as they were useful to the SS, entertaining them and playing marches for slave laborers to go to work to, they were safe from gassing. So she became a direct witness of Rudolf Höss's crimes, but after the war, when Anita wanted to tell the world about the horrors she'd lived through, she found that no one in war-weary Britain wanted to listen. So Anita stopped trying and settled into a silence that lasted for almost 50 years. She made a home in England, built a successful career as a musician, got married, and had 2 children. From her point of view, if you had a roof over your head, food on the table, and weren't under threat, all your needs were met. She could not understand that for her daughter Maya, born 13 years after the end of the Holocaust, that was not enough. Her needs, both material and emotional, were far greater. Anita wondered whether she was the wrong mother for her daughter. The impact of the Holocaust on family relationships was very apparent in the Höss family too. Hans-Jürgen and Kai had been out of touch for many years while Kai was working abroad. They had only seen each other once, a few years before I filmed them. They had not really had the chance to talk about their family history, something Kai felt was long overdue, and which eventually happened in front of the cameras. Over the years, I conducted a series of interviews with Hans-Jürgen, and gradually he became more talkative. Silence had obviously become a habit which was hard to break. Kai asked to sit in on one of my key interviews and was amazed how much his father, usually a taciturn man of few words, revealed in front of the camera. Another close family member Hans-Jürgen had lost touch with was his elder sister, known as Püppi, whom he reconnected with after many decades. Unlike her brother, Püppi had not spent her entire life in blissful ignorance of her father's role in mass extermination at Auschwitz. She had read his autobiography years before. She struck me as a tortured and conflicted woman who, in very old age and suffering from a terminal illness, still idolized what she called her beautiful parents. She told me that sometimes she wondered whether her illness was God's punishment for what her father had done, but still, she would never feel anger towards her father. Kai summed it all up very succinctly. There is blood on the hands of the Höss family, and it's still affecting people today, 80 years later. Maya decided to go to Auschwitz and meet Hans-Jürgen and Kai there. She asked Anita to join her on this trip, but her mother politely declined. My Auschwitz is not your Auschwitz. She did, however, invite the Hösses to come to her house in London. The meeting could take place, but on her own terms and in her own space. And so Hans-Jürgen, accompanied by Kai, traveled to Auschwitz to see for himself the site for industrial murder his father had built, and then on to London to meet a woman who had, by chance, survived it, a prospect that made him rather nervous because he was unsure what to expect. As soon as they entered Anita's house, she put them at ease, welcoming Kai and Hans-Jürgen and finding common ground with her son. "You didn't choose your father," she told him in German. As Maya served coffee and cake, Anita asked Hans-Jürgen about his trip to Auschwitz, musing that he had been very brave to go. "Do you hate your father now, or is he still the lovely father? How do you feel?" she asked him. Hans-Jürgen looked pained. "Neither," he replied, "otherwise it would be unbearable." Anita later reflected that their encounter was, in a way, beautiful.
It was an example of what Anita stands for and has relentlessly worked towards since, in retirement, she became an activist and Holocaust educator. Frank and open dialogue and finding common ground in our shared humanity. I think that for Hans-Jürgen, the meeting was cathartic. There is a German word that translates as overcoming the past, and to do so, he had to overcome himself. When Hans-Jürgen died in December 2024, Kai sent our production team this note. It was a great blessing that my dad could be part of the Commandant's shadow, which helped him come to terms with our sad family history and his own father's horrific crimes against the Jewish people and humanity at large. Being part of this incredible film project, my dad made an amazing transition from shame and silence about our family's legacy to acceptance and repentance. May his transition, captured by the film, touch many hearts and spur them on to make similar heart transitions. Kai has done much work in Holocaust education since our film got released, alongside his work as a pastor. Maya, who never quite felt at home in England, the country of her birth, moved to Berlin during filming in an attempt to reclaim the life she feels she should have had but was deprived of by the Nazis. She continues her mother's legacy of educating people and reaching out to the children of perpetrators. Anita is, at the time of writing, nearly 100 years old. She is a true survivor in every sense and one of the most inspiring and impressive people I've met. It was the last chance to make this documentary about the shockwaves that rippled down the generations, with direct witnesses who were at Auschwitz at the same time on opposite sides of the barbed wire fence and their descendants. It made me think that we can find instances of transgenerational trauma in different countries, cultures, and contexts, and typically there is silence alongside that is hard to break. And that is what documentaries can do: shine a light into the darkest places and create individual and collective awareness. Bringing these difficult subject matters into the open, engaging with them and talking about them is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healing. Thank you. 예, 아까 마이크 점검을 하다가 소개하는 그 시간을 놓쳐서 지금 사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라 필커 감독님은 아르헨티나계 독일인이시고 그 런던을 베이스로 해서 그 BBC와 오랫동안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온 유명한 감독님이고요. 얼마 전에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맞아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분의 영화 바로 커만단트 섀도우, 이 루돌프 헤스 감독이 루돌프 헤스 소장이 아우슈비츠 소장이 남긴 그 역사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또 희생자들에게 남긴 그림자를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내 주셨죠. 이분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주가 오랫동안 희생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과거사 극복을 위해서 애썼는데 과연 희생자와 생존자들 외에 가해자 쪽에는 트라우마가 없을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캐치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요즘 제주에서 활발하게 제기가 되는데 바로 거기에 관해서 인사이트와 어떤 방식을 제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4.3의 역사를 예술가들이 참 많이 돌파를 하고 4.3 평화공원에서 보여주고 해서 그 4.3의 인정 투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른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주 지역의 예술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4.3을 국제화시키고 또 전국화시키고 이 작업을 쭉 진행할 때 예술의 역할, 영화의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이 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만남의 장을 만들고 경험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고요. 이 2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출렁여갖고 더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오후 2시죠. 제주시에서 CGV 통으로 우리가 빌려서 감독님의 영화를 함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지게 되죠. 좀 더 심화된 기회를 내일 우리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발표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기념물, 그 다음에 미술 작품, 이런 예술을 통해서 그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그 제주 4.3, 5.18 이런 부담스러운 과거사를 어디까지 우리가 적절하게 재현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정치인가, 어디서부터는 흉내내기인가 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시고 또 과거사의 가공을 가르치시는 전진성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전진성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어진 텍스트를 일부 뛰어넘어가면서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역사 재현의 과정에서 늘 동원되는 신미화 전략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재현이 과거 진상의 직접적인 코피가 아니라 다분히 전략적인 재활성화에 가깝다면 과거의 유골에 옷을 입혀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은 본원적으로 미적인 것과 친연성을 지닙니다. 온전한 역사 서술이 스토리텔링을 위한 플롯 구조와 수사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듯이 우리 도시의 중심부를 장식하는 박물관과 기념비들은 휘황찬란한 외관과 예술품들의 향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민족사의 영광을 가시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미화에는 과거의 진상을 호도할 위험성이 항존합니다. 결코 씻지 못할 크나큰 죄악도 미적 후광에 휩싸여서 흐릿해지고 책임 소재는 사라지고 맙니다. 체험의 극적인 순간들은 예술적 모티프나 장식물로 소위 물화 되어서 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역사 재현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변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닌 정치적인 효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역사 재현의 신미화를 통해서 과거 경험의 참된 의미, 특히 정치적 시사점이 자칫하면 실종돼 버리죠. 우리는 옛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화해와 상생의 축제 무드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본 영화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본 발표는 역사 재현 본연의 의미와 올바른 재현의 전략을 탐색하려는 시도입니다. 발표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거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심인 청계천에는 베를린 장벽의 일부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3.5m, 길이 3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독일 정부가 2005년에 서울시에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한 젊은 예술가가 이 세계사적인 유산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저한테 주셨었던가 요거 그 앞에 겁니다. 요거 네네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한 젊은 예술가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작가를 기소했습니다.
일부 미술 비평가들은 현대 미술 특유의 도발성을 현학적인 자세로 논평하기도 했지만 사실 별다른 사회적 논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이 짜증과 조소일색이었습니다. 어설픈 그래피티, 낙서하고 법적인 대응, 그리고 대중의 반응은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적인 편견을 드러냅니다. 왜 시민들은 낙서에 분노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이 역사적 순간을 담은 문화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재에 깃들인 통일의 정신은 이 무명 예술가의 낙서 따위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만약 해외의 유명 작가가 와서 낙서를 행하고 그것이 국제 뉴스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여 시민들은 이 돌덩어리가 더 명물이 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베를린 장벽은 이미 베를린 현지에서도 적어도 한쪽 면은 낙서투성이었습니다. 서베를린 측에서 많은 시민과 예술가들이 서방 세계의 자유를 뽐내는 듯이 제멋대로 낙서를 해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차이는 뭘까요? 예술적 수준의 차이일까요? 이 에피소드는 역사적 유산, 즉 문화재와 예술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전형적인 편견을 드러냅니다. 베를린 장벽은 세계사적 유산이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도 크며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보존되어야 마땅하다는 편견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정한 가치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베를린 장벽은 그 자체로 대단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남달리 아름답거나 혹은 유일무이한 역사적 유물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환기시키는 독특한 의미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어차피 베를린 현지에서도 낙서투성이었던 이 장벽이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면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진 미적 기준이나 역사적 고정관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전쟁, 테러, 분단, 그리고 통일과 같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여태껏 실현되지 못한 꿈들과 또 새로운 현실에 대한 환멸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이한 형태의 돌덩어리와 낙서들은 예술 본연의 충격과 깨어남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구조물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특유의 의미와는 무관하게도 그 젊은 예술가의 그 현대 미술을 사칭한 말초적 도발과 반달리즘, 그런 것은 사실은 좀 대단히 부족한 거죠. 그러나 서울시의 법적인 대응이나 시민들의 짜증스러운 반응도 통속적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모두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 간의 단순한 동일시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게 재현된 역사는 무작정 좋은 걸까요?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의 동일시는 오랜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어권에서 역사주의, 히스토리스무스, 영어로 히스토리시즘이라고 하죠.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나온 정신적인 조류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난 이후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난 이후에 역사주의는 이렇게 과거의 유산이 와해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과거와의 연결을 아예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거를 그냥 되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거 전체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현재의 좌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 흐름이었죠. 그래서 각종 기록물의 수집, 편찬, 민족 서사시하고 우리 국가, 우리 애국가의 창작, 역사 신학과 역사적 판례 연구, 역사 소설과 역사화, 복고풍 장식물과 가구의 제작, 박물관과 전쟁 기념비 건립, 그리고 역사주의 건축,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영광이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전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독일의 한 지역 숲속에 건립된 그 헤르만 동상은 헤르만 동상은 과거와 현재를 심미적으로 결합시킨 전형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헤르만은 고대 게르만족의 미덕을 체현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최초의 기념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칭송은 독일어권 지역의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이렇게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에 힘입어서 이데올로기적인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헤르만 동상은 그 독일 이 시민계층과 프로이센 왕정이 의기투합해서 이뤄낸 독일 문화 민족주의의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동상은 이렇게 1875년에 완공되었는데 7m에 달하는 칼을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의기양양하게 들고 있죠.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숙적인 프랑스를 누르고 이렇게 통일을 이룬 어떤 독일의 어떤 상징인 거죠. 물론 이 모습이 분명한 거에 반해서 이거를 그럼 해석하는 방향은 그렇게 일치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을 당시 통일 독일의 주역이었던 비스마르크 같은 그런 귀족의 모습, 국가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새로 등장하는 시민들의 어떤 상징으로 봐야 될지 사실은 해석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헤르만 동상이 굉장히 이제 독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역사주의적인 과거의 미화의 행태는 19세기 말엽에 등장한 요 비스마르크 동상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은 뒤늦게 통일을 해서 이렇게 뒤늦게 제국주의 열강에 가담했죠. 사실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제국주의 열강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식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유럽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사실 이렇게 독일이 막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세기 말이 돼서 새로운 시민계층이 성장하고 하면서 그 시민계층들이 자기네 이상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 비스마르크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 동상을 세우고 옆에 또 신화적인 어떤 그런 상징들을 많이 넣어갖고 이 비스마르크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미적으로 결합시킨 그런 사례에 속하죠. 이런 행태가 과연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 접근하는데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독일어권에서 그 용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희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오퍼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이 희생이라는 용어가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희생해서 무엇을 sacrifice, 어떤 걸 이루었는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냥 원치 않았는데 희생자가 됐는가, 두 가지 말을 다 의미하잖아요. 사실 두 가지는 반대인데, 그런데 독일어에서도 오퍼라는 말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한반도에서처럼 독일에서도 오랫동안 국가는 국민에게 조국을 위한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숭고한 희생에 수사하기, 부조리한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고 미화했던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나치 파국을, 아까 우리가 보듯이 그런 나치의 범죄, 홀로코스트 이런 거를 경험한 다음에 군인의 영웅적 희생을 기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이후에 이제 과거의 기억은 주로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전쟁과 국가 폭력의 희생자, Opfer von Krieg und Gewaltherrschaft, 그래서 전쟁과 국가 폭력의 희생자라는 말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독일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후에 성장한 독일인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에게 연민을 느끼긴 쉬워도 자기 바로 앞 세대의 가해자들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과 자기 이렇게 동일시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희생자의 고통을 숭고한 희생으로 둔갑시키던 독일식 어떤 기념의 전통은 이제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 이들과 국가의 폭력에 맞섰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것들을 그냥 모두 다 민족적인 자기 연민의 대상으로 이렇게 둔갑시킨 거죠. 그래서 적극적 희생에서 수동적 희생으로 이런 극적인 반전은 서도 기억 문화의 핵심적 특징이고 통일 이후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통일이 된 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가해국 국민으로서 반성을 많이 했죠. 독일이 가해국 국민으로서 가리고 있던 자신들의 원통한, 우리도 힘들었어라고 하는 원통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주역이었던 당시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 수상이 중앙 추모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성할 만큼 많이 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자 해서 중앙 추모지라는 추모 공간을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19세기부터 있던 옛날 굉장히 유명한 한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갖고 내부에 이런 케테 콜비츠라고 하는 작가의 원래 이 작품을 4배 확대한 모조품을 이렇게 여기서 세워놨는데요. 케테 콜비츠는 나름 굉장히 진보적인 작가였고 또 아들이 실제로 전쟁에 나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그런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였고, 누가 봐도 그건 보편적인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라서 전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게, 자기 아들 죽어서 슬퍼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추모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비판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원래 작품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모조한 작품을 새로 세운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이 공간에 대단히 정치화된 거죠. 어쨌든 죽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남성 군인. 뭐 억지로 차출돼서 죽었든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죽었든 간에 어쨌든 군인입니다. 남성 군인. 어떻게 독일 민족 전체를 추모한다고 하면서 하필이면 남성 군인을 데리고 군인을 가지고 추모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뻔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통도 잘못 것이 정치화되고 미적으로 대충 얼버무리게 될 때 굉장히 안 좋은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있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소녀상은 서울 종로구의 주한 일본 대사관을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하다시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다닌 한국 여성들의 고통을 형상화한 작품이죠. 이 동상의 철거와 확대를 두고 심각한 외교적,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갈등이 빚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작 소녀는 말이 없죠. 검정색 치마를 입고 발 뒤꿈치를 들고 주먹을 꼭 쥔 채로 걸상에 앉아 있는 맨발의 소녀는 확실히 민족적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통상적인 기념비처럼 예술적 풍모를 띠지 않습니다. 단발머리에 순진무구하고 애띤 얼굴이지만 웃지도 화내지도 않으면서 소위 조각처럼 아름답다는 그런 상투적 표현에 맞지 않는 평범한 시민층의 용모입니다. 절제되다 못해서 급작스럽게 돌로 굳어버린 것 같은 이 형상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을 호락호락 열지 않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화해와 상생 이런 거를 운운하는 그런 제스처를 거부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동상을 둘러싸고 해외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일본 측의 방해 공작을 감안할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 동상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아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상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라고 항의하며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측의 처사는 말할 나위도 없이 괘씸하지만, 그것을 마치 잔다르크 동상처럼 도처에 세우려는 우리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30년 가깝게 이어져온 수요 집회의 현장인 일본 대사관 건너편에 소녀상이 존립해야 될 근거는 그것이 과거의 고통을 제대로 환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일본 대사관 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유사한 동상을 도처에 세운다면 마치 교회의 십자가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타성에 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 순환과 부활 등의 추상적 관념으로 물화된 기념비는 더 이상 불편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승리의 영광을 자축하는 관례적인 기념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기념비가 많아진다면 더 이상 보행객을 성가시게 만들지 못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과거서 문제의 의제화에 성공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억의 물화를 촉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이 비석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실존 인물로서의 소녀가 아니라 역사적이면서도 현존하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피해자 개인의 체험을 넘어 집단적 경험의 응축물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알레고리로 통속화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석영, 김운성 작가가 이 작품과 쌍을 이룰 작품으로 만든 베트남 피에타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소녀상의 태화된 모습을 예고한다고 보입니다. 원래 이 제주 강정마을에 자리 잡았던 이 동상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베트남인들에게 사과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1966년 12월 베트남 마을에서 한국군이 주민들을 학살한 이것을 예술적 모티프로 삼은 이 작품의 베트남어 제목은 마지막 자장가입니다. 물소가 떠받치고 연꽃과 프로메리아 꽃이 감싸주는 가운데 어머니 같은 대지의 여신이 학살된 아기를 품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들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언뜻 평화의 소녀상과 유사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고통 대신 범인류적인 사랑과 평화의 통속적 알레고리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앞뒤 맥락 없이 고착된 종교적 이미지가 과연 베트남전이라는 부조리한 전쟁의 역사적인 응축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이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이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는 올바른 방식인가, 이것이 저는 사실 의문을 갖습니다. 이건 뭐 작가의 의도의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자, 시간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미국 역사이론가 라카프라는 현대 문화 전체가 트라우마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초해 있다고 비판합니다. 라카프라에 따르면 현대 문화에는 트라우마에서 일상성을 초국하는 숭고함을 찾으려는 경향이 만연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나 원폭에 대한 기념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개인이나 집단은 트라우마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 하는데 이때 트라우마의 고통은 놀랍게도 일종의 자기 도취로 전화해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뼈아픈 희생이 일종의 세속화된 순교 행위로 승화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라카프라는 부정적 승화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자칫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차이, 윤리적 책임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자칫 그런 아름다운 가상 속에서 증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카프라의 이론을 고스란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로는 미국 뉴욕의 9.11 추모관 및 박물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3년 2월 26일 폭탄 테러로 6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1년 유명한 9.11 테러로 무너져 내려서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던 세계 무역센터 YTC 부지에 조성된 이제 추모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은 사건의 피해자들과 구조 및 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국제 공모를 거쳐서 그 핸델 건축 사무소라는 곳에
그런 이스라엘계 미국인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가 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는데 그 설계안 이름이 부재의 반향이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그런 것이 이제 당선돼서 만들어졌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빨리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이 고인들의 부재를 반영하는 추모 못 옆에는 고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쑥 꺼져 있는 이 기념물은 일종의 부정적 형태를 통해서 밑이 꺼져 있는 부정적 형태를 통해서 상실과 부재를 재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밑에는 박물관이 자리 잡았는데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넘어가서 이 뉴욕 맨하탄의 9.11 추모 시설들은 고통과 죽음을 숭고의 미학으로 승화하려는 추모 시설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아픔은 어떻게든 재현돼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제 재현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는 것을 소위 숭고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과장된 부정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신미화 전략이 예술적으로 멋지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로 그 유족들과 그 아픔을 유족들의 아픔을 정말 제대로 표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좀 빨리 넘어가고요. 이제 4.3 백비에 대해서 한 3분 안에 하겠습니다. 네. 과거를 호도하고 물화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매체가 이제 기념비인데요. 이런 기념비의 문제를 이렇게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기념비, 카운터 모뉴멘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제주도 다 아시는 그거죠. 이 4.3 백비. 이 4.3 백비는 이제 저는 한국형 카운터 모뉴멘트, 반기념비라고 보는데요. 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이 유럽에 학살된 유대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 이 기념비처럼 이렇게 비석이 누워 있는 그런 형태에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사실 요 밑에 것이 뭔가 그 해체주의 미학 뭐 이런 것의 표현이라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백비는 그런 무슨 해체주의 미학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아직 못 거쳤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부여하지 않고 이름 없이 이렇게 그 자체로 놔두고 이제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서 이름을 줄 수 있다면 그때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만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한국적인 그런 고민이 반영된 한국적 카운터 모뉴멘트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심미적으로 예술적으로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고민과 그런 한국적 어떤 고민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기념물, 새로운 기억의 방식 이런 거를 저는 창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것이 한 20분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망을 보여주는 그 뜨겁고 통찰 가득한 발표였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연사 모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이신 김원준 교수님이고요. 굉장히 세계적인 시각에서 과거사 청산의 이 그 조류 이것들을 이제 폭넓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더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4.3과 관련지에서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박수로 맞이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발표문은 원래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이 원본이고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우리말에 익숙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20분 안에 발표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기 이사장님과 김혜숙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4.3이나 한국의 경험은 이제 더 이상 저희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뭐 제3세계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험이, 특히 제주의 경험이 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진실위원회 경험에 가지는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전 세계적인 비교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 2024년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모은 자료를 보면은 1974년부터 지금까지 한 110여 개의 진실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의문사위원회, 그다음에 제주, 그다음에 진화위,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적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팀한테 한국의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질문은 이 진실위원회의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학자들이 묻고, 그다음에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통계 분석이나 아니면 양적인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의견이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과, 그다음에 효과가 전혀 없다, 아니면은 뭐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다음에 오히려 또 이런 진실위원회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쟁 지역이나 아니면 독재 정권이 심한 경우에 만약에 진실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진실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으면은 기존에 인권 침해를 하던 사람이나 독재자들이 오히려 더 탄압 수위를 높인다, 그래가지고 인권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는 저도 이제 한 20년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양적인 연구나 이런 것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연구는 한국 사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쭉 해왔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진실위원회나 진화위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위원회도 같이 연구를 해왔는데, 어쨌든 과연 그러면은 이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효과를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적인 교육 효과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해서 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적인 교육 효과라고 했을 때 진실위원회가 가지는 이 집단 기억이나 아니면은 공공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 집단 기억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07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나 아니면 역사학이나 사회학적에서도 집단 기억이란 게 뭐고, 집단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연구가 있었고, 미국이나 칠레나 보스니아나 세르비아 같은 국가에 있어서도 과연 집단 기억이란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 기억에 대한 연구가 김미경 교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란자 코라는 교수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런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라는 거는 이 트루스 커미션, 이 진실위원회와 이 집단 기억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집단 기억이라는 것을 진실위원회를 떠나서 그냥 이제 역사적 연구나 아니면 과거사에 대한 어떤 집단 기억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연구는 진실위원회, 특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라고 많이 하죠. 아니면은 뭐 조사위원회, 이것과 연결시켜서 보는 겁니다. 뭐 제가 이 연구를 해외에서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왜 한국 사례가 중요한 사례인가,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량 학살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많은 정권 교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시하는 슬라이드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 사례에 대해서는 익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대량 학살과 인권 침해들을 제 나름대로 범주화를 시켜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와 그 다음에 그 군사, 그러니까 미군정과 이제 소련 군정,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혼란기, 1945년부터 48년 시기,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시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때 있었던 인권 침해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뭐 다들 놀라죠. 물론 뭐 인권 침해나 대량 학살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뭐 가까운 국가만 해도 대만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고, 하지만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우리의 인권 침해나 아니면 대량 학살이 이렇게 중첩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나 그 이런 것에서 상당히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연구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본 것은 한국에서 과연 진실위원회라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도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지금 17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진상조사위원회를 보면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당연히 실패한 위원회다라고 보는 것도 많고, 특히 뭐 1960년대 한국 전쟁 관련돼서 양민조사위원회 국회에서 있었던 이런 것도 과연 그것이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진실위원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물론 지금 그 유인물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각 주에서는 사실 이것보다 한 10개 정도 위원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센인 관련 위원회거나 아니면 이제 납북자나 아니면 이제 그 파북, 그다음에 삼청교육대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사 관련돼서 진상조사 아니면은 배상 아니면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총 27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걸 보면 놀랍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과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성찰을 했던 경우는 사실 브라질이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연방 국가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 동시에 조사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국가고 인권 침해가 오랜 기간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카톨릭 그 교회에서 조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브라질 학자와 이제 연구를 같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가 상당히 특이한 경우고, 그래서 이 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럼 과연 저것들이 다 진실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17개는 진실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실위원회를 연구한 그 헤이너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진실위원회가 가져야 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국가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에 이제 비춰봤을 때 이 17개는 이제 진실위원회가 포함된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요 17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원회가 이제 가지는 거를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흥미롭게도 2개의 위원회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진화위 2기와 그다음에 여순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원회가 설립된 시기들을 보면은 아주 오래 전에 반민특위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양민학살조사위원회나 그다음에 광주 관련된 위원회 처음에 초기 생겼던 것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뭐 생기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위원회를 뭐 통폐합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시기에 생겼던 위원회고, 그러면은 과연 이것의 효과,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교육과 아니면은 그 대중의 교육, 그다음에 집단 기억과 관련된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3가지의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과연 진실위원회가 어떻게 인권,
개선하고 진실위원회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주로 이제 콜렉티브 이제 집단 기업과 아니면은 사회적 교육을 통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롭게 형성된 아니면 새롭게 공유된 역사, 그리고 특히 이것이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다 기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배우는 거죠. 학습 효과. 학습 효과가 두 번째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특히 이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고 아니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아니면은 특별한 지역의 희생자들을 에게 이 진실위원회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다른 지역에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가, 이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인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이 한 사회의 인권 문화, 전반적인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제가 이 세 가지 사례에 비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17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본 것이 이번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공유된 역사 아니면은 새롭게 밝혀진 역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은 진실위원회나 아니면 조사위원회를 하면은 새로운 자료가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자료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확실하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많은 경우에 기존에 북한이나 아니면은 북한 소위 동조했던 그런 세력 이외에도 한국 군이나 아니면 서북 청년단 같은 여러 준군사 조직이나 아니면 미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학살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 진화의 2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행위자들이 같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 동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특히 이제 뭐 요새 보면은 그 해외 입양 기관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경우에 인권 침해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 마찬가지고 여순도 그렇고 한국 전쟁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단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상당히 체계적인 인권 침해고, 그거는 대부분의 간접적으로 아니면은 뭐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특히 이제 상당히 권위적인, 위계적인 그런 조직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광주위원회가 밝혀낸 성폭행 피해자들 40년 만에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치유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사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공인된 국가 기관의 보고서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에 이제 이미 사적인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거나 아니면 지방 연구자나 지역 연구자를 통해서 알려졌지만은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던 사실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3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정확한 숫자, 그 다음에 통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뭐 10대 이하, 60대 이상의 희생자, 여성 희생자 이런 걸 통해서 학살의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최근에 이제 진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권 침해라고 보지 않았던 해외 입양자나 아니면은 성감학원이나 서산개척단 같은 곳에서 일어난 그런 인권 침해, 그 다음에 또 많은 납북자나 아니면은 북파공작원 이런 것들도 다 밝혀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위원회가 중첩돼 있습니다. 친일 같은 경우도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고 2004년도에 또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중첩된 위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초기에 있었던 인권 침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초기의 인권 침해, 그러니까 초기 조사를 하려던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대부분은 이제 정부가
뭐 초기 반민특위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정권의 노골적인 반대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작으로 와해됐던 것인데 그런 것까지 이제 이후의 위원회가 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에 실패한 여러 위원회가 왜 실패했는지까지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또 위원회는 그 초기에 있었던 학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 쭉 지속되면서 있어왔던 2차, 3차 가해까지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없지만은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이렇게 중첩된 위원회가 있지 않으면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피해 상황까지 조사해서 기록한다라는 거고, 또 제주도 마찬가지지만은 백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후속 조사를 통해서 사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밝혀진 경우인데 인권에 관련된 교육, 특히 전 사회적인 교육이 일어난다는 건데, 일단은 뭐 많은 학자들이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나서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실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생겨나고요. 또 새로운 또 세대의 연구자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연구들은 오히려 더 보수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진실위원회나 이런 조사위원회가 위축됐을 때 오히려 또 연구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그 진실위원회의 발견들이 교과서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되죠. 그래서 뭐 박물관이나 특히 뭐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이제 재판 기록에서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4.3 기념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 다크 투어리즘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기념관이 생겨나는 거고요. 물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들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팝컬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 그다음에 대중예술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아시다시피 지슬이고요. 뭐 그리고 택시 운전사, 그다음에 이건 소년이 온다, 그리고 이거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두 개는 이제 중국어 버전이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대만도 백색 테러와 그다음에 2.28이 있었지만은 이런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한강 같은 소설가나 아니면 이런 예술 작품들이 없었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이 학습 효과에 관련된 건데, 이 학습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 같은 경우도 학습 효과가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한 곳의 희생자가 다른 희생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 진실위원회가 다른 조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기도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은 광주 청문회가 제주 4.3 희생자들의 입을 열게 한 그런 경우가 이런 긍정적인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에서의 어떤 진상 규명이 여순이나 아니면은 광주에서도 국가의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진행된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 가해자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학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특히 위원회를 방해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제주에서도 물론 있었지만은 광주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일부 위원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경우를 조사위원이 사퇴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더 나가가지고 3명의 보수위원들이 이제 소수 의견을 제출을 해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진화희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국정원 출신의 조사위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엄격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이 진실위원회,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런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나 가해자와 동조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이제 더 방해 아니면은 이러한 집단 기억이 정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저항도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뉴라이트라는 뭐 이번 정권에서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런 반대적인 노력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특히 이제 그 보수적인 젊은 세대들, 특히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제주에도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광주에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많은 정치가들이 이것들을 뭔가 논쟁거리가 있는 이슈를 점점 만들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찾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과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일반 대중에게서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거사를 밝히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퍼티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더 이제 의미를 잃어가고 그다음에 왜 당면한 문제가 아닌 우리가 과거사를 돌아봐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부정적인 부분도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 우리가 함의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또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해 주신 김원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제주 공항에 시간 통제를 해야 되는 그분들의 입장을 잘 알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에서 4분이라서 이 시간을 멀리서 오신 다니엘라 필커 감독님께 그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고 짧은 답변 듣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영화 속에서 휘스 가족의 3대 그리고 발피쉬 가족의 2대의 트라우마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주의 경우는 마을의 공동체 전통이 워낙 강했고요. 이 속에서 강요된 학살이 한 마을에서 가해자 또 희생자를 만들었죠. 이 섞인 상태에서 또 몇 대를 더 살아왔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영화 감독으로서 이런 그 집단 트라우마를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렌즈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지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마지막 그 아이디어, 어떤 제안 그런 게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I think you see, to some extent, every situation is unique, but they also share traits. You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common in these sort of massacres or, you know, terrible mass killings. And I think for me, what's really effective also, as we have heard talking about education and younger people and what can we learn, is to look at trauma in the community as a region, an island, through the prism of personal stories and how the past has affected not just the community but individuals within the group, which altogether constitute the group. I mean, I always think of the American writer William Faulkner, who said the past is not really dead. In fact, it's not even past. And I think, being here in Jeju, when you think of April the 3rd, it really does bring that home. You know, we're grappling with how to kind of come to terms with it. And
I think individual approaches, oral histories, actually, documentaries, factual representations, I think are a very useful art form because there's only a very limited window in which we can even capture the second generation now. People may still be alive who were children at the time, but I was reading about trials where the victims are being retried, and that, for example, I find very interesting. There's a whole film to be made about that, I think. 짧은 코멘트였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요.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한번 이번에 제주를 자세히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인프레이션, 느낌들이 있다면 그걸 한국의 감독 또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또 다른 그 작품의 세계로 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요. 오늘 다니엘라 펠커 감독님, 전지성 교수님, 김원준 교수님 굉장히 밀도 있고 시간을 90분에 묻기에는 너무 아까운 강연들이었죠. 이 세 분께 마지막 뜨거운 박수로 이 자리를 맞이하십니다.